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 가입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고 만약 그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최악의 악몽이 될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정치 클럽이 아니라 현대 유럽 최대 권력 프로젝트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유럽 통합을 위한 긴 투쟁, 유럽연합 가입은 우크라이나의 경제, 국경, 동맹, 안보의 미래 등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러시아와의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결별이 될 것입니다. 푸틴이 가장 두려워하는 결과죠. 바로 미래 그 자체입니다. 푸틴은 침략 전쟁을 시작했지만 이제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에서 멀어지고 브뤼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이 왜 중요한지, 크렘린이 이를 막으려 치열하게 싸우는지 이해하려면 유럽이 달랐던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냉전 시기 유럽은 두 경쟁 체제로 분단되었습니다. 서유럽은 시장 경제, 민주주의 제도, 그리고 협력의 문화를 구축했습니다. 동유럽은 소련 통제의 정치와 경제가 국가에 의해 지배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동구권 일부가 아닌 소련 공화국 중 하나로 정치, 경제적 결정이 모스크바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991년 소련 붕괴 후 전 지역이 변화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하룻밤에 독립했지만 심각한 경제 충격, 취약한 국가기관, 증가하는 부패가 뒤따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서쪽 국가들은 신속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발트 3국은 시장 개방과 법률 강화로 유럽연합 가입을 준비했습니다. 이들은 안정성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을 현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큰 경제 공동체에 접근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의 경제는 더욱 강해졌고 인프라도 개선되었으며 민주주의 제도는 더욱 민주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일찍부터 서방을 바라본 이유와 러시아가 그 변화를 자신의 영향력에 대한 위협으로 본 이유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들어가기 전 유럽연합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많은 이들에게 유럽연합은 추상적이고 관료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용적인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 정부들은 추가 분쟁을 막으려 했습니다. 해결책은 석탄, 철강 등 필수 산업 협력이었습니다. 국가들이 서로에게 의존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협력이 단일 시장으로 확대되어 상품, 서비스, 사람,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됐습니다. 회원국들은 공동의 법적 기준, 소비자 보호, 환경 규칙에 합의했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럽의회, 유럽위원회, 유럽사법재판소와 같은 기관들을 설립했습니다. EU는 세계 최대 단일 시장 접근, 강력한 법적 보호, 국경을 넘는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앙과 동유럽의 옛 공산 국가들이 EU에 가입하면서 경제가 성장하고 투자가 늘었으며 시민들은 소련 통치 때 불가능했던 이동성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모든 일이 옆에서 벌어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폴란드의 고성장,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강국 변신, 리투아니아의 빠른 현대화를 목격했습니다. 많은 우크라이나인, 특히 젊은 세대는 이웃 국가들이 개혁과 유럽 제도 합류로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길은 더 복잡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모든 주요 부문에 스며든 부패에 직면했고 올리가르히들은 핵심 산업을 장악하며 의회와 각 부처 내부에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정부는 끊임없이 바뀌었고 종종 자신들이 해결하겠다고 선출된 문제들보다 서로 싸우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러시아가 있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 영향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단호히 막으려 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러시아는 영향력을 활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가스에 크게 의존하며 매년 겨울마다 이를 실감했습니다. 키이우가 모스크바에 가까워지면 할인, 유럽연합에 호의적이면 가격 인상됐습니다. 무역 제한으로 우크라이나 공장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키이우 정치인들이 브뤼셀과의 긴밀한 통합을 모색하며 그 움직임은 미묘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머물길 기대했지만 유럽 가입 의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학생들은 해외에서 공부했고 젊은 전문가들은 폴란드나 라트비아 친구들과 급여 기회를 비교했으며 시민단체들은 투명성과 법치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우크라이나도 이웃 국가들처럼 미래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 서서히 힘을 얻었습니다. 2004년에 첫 주요 대립이 있었습니다. 부정선거로 알려진 대통령 선거가 키이우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습니다. 사람들은 추운 날씨에도 공정한 투표와 자신들의 선택이 반영된 정부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 순간은 오렌지 혁명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세계가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이 자신들의 선택권을 지키기 위해 대규모로 거리로 나서는 모습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새 선거에서 친유럽 후보가 승리했지만 혁명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이후 내부 분열이 재발하고 부패가 이어지며 경제도 흔들렸습니다. 모스크바는 가스와 무역 압박으로 우크라이나의 독립의 대가를 상기시켰습니다. 국내 불만이 커지자 러시아는 영향력을 회복했습니다. 2010년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 취임 무렵 우크라이나는 다시 모스크바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럽과 균형을 약속했지만 정책은 러시아로 치우쳤습니다. 유럽연합은 계속 우크라이나를 가까이 하려 했습니다. 브뤼셀은 우크라이나 경제 현대화와 협력을 위한 대규모 연합협정을 협상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회원국 가입은 아니었지만 우크라이나의 이웃 국가들이 혜택을 본 유럽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협정 서명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을 때 야누코비치가 그 과정을 중단시켰습니다.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주도의 관세 동맹에 가입하길 원했고 그 뒤에는 큰 압박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미래가 거래 대상이 됐다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키이우 중앙광장에서 유럽연합 깃발을 흔들며 변호화를 요구했습니다. 시위는 현재 유로마이단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정부가 시위대를 억압하려 할수록 군중은 더 많아졌습니다. 학생, 직장인, 연금 수령자, 가족 모두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단순한 조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엄성과 독립, 그리고 다른 수도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미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수개월간의 긴장과 충돌 끝에 야누코비치는 나라를 떠났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 우크라이나의 유럽 선택을 공식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모스크백엔 큰 충격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은 단순한 정치 통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영향권으로 여긴 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잃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은 유럽이 러시아 국경에 큰 새 파트너를 얻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러시아인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몇 주 만에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점령했고 동부 우크라이나의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했습니다. 크림반도 합병은 냉전 이후 유럽 국경이 굳어졌다는 믿음을 깼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빠르게 진입해 몇 주 만에 모스크바는 이 반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했습니다.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땅을 잃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한때 형제 국가라고 불렀던 이웃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빼앗을 의지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다른 길을 선택하려던 순간 크림반도 소식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폭력이 동부로 확산됐고 러시아 지원 단체들이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도시들을 점령했습니다. 처음엔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시작했지만 곧 8년간의 길고 힘든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유럽과 미래 인식을 바꿨습니다. 2014년 이전에는 유럽연합 가입은 장기 목표로 동서양과의 균형 관계를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했습니다. 러시아 개입 후 사고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유럽은 이제 무역이나 비자 문제를 넘어 안전, 안정, 외부 압력 대응 능력과도 연결되었습니다. 도네츠크 분지의 모든 충돌과 쫓겨난 가족들은 나라를 같은 결론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나라는 모스크바의 그림자 대신 명확한 규칙의 체제에 자신을 확립해야 했습니다. 침공은 국내 정치도 재편했습니다. 친유럽 진영과 친러시아 진영 사이에 오래된 분열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과거 모스크바와 가까웠던 많은 유권자들이 입장을 제고하게 됐습니다. 주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지역 출신의 자원봉사자들도 방위 노력에 동참했으며 이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언어보다 더 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국경 양쪽에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가족들은 선전이 수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관계를 산산조각내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강조된 슬라브 공동체 개념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자리는 시민권, 공유 경험, 독자적 길을 개척하려는 결의에 기반한 더 강한 정체성이 대신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2014년과 2015년 민스크 협정은 동부 전투 중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협정들은 휴전, 군대 철수, 분리주의자 장악 지역의 지방선거를 요구했지만 처음부터 매우 취약했습니다. 러시아는 전투원과 무기를 지원하면서도 분쟁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휴전은 계속해서 무너졌고 전선은 여전히 활발했으며 민간인들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외교관들이 문구를 논의하는 사이 동부에서 전투 중인 군인들은 매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국가 재건을 시도했습니다. 혁명으로 인해 경제가 타격을 입었고 이제 전쟁이 또 다른 부담을 더했습니다. 은행이 무너지고 화폐의 가치가 하락했으며 동부의 공장과 탄광, 발전소 등 산업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정부는 긴급 지원을 위해 IMF와 EU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는 오랜 기간 미뤄온 주요 개혁에 합의했습니다. 이 개혁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모스크바가 예상치 못하게 나라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화 중 하나는 반부패 기구의 설립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부패는 우크라이나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서방 파트너들은 새 기관, 독립검사, 공공감시 시스템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들은 빠른 해결책이 아니었고 기존 네트워크는 여전히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는 독립 이후 발목을 잡아온 올리가르히 지배체제에 도전할 수 있는 법적, 정치적 도구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유럽에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유럽연합은 2017년 비자 없이 여행할 권리를 부여해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우크라이나 여권 덕분에 유럽 곳곳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유로마이단 이후 집권한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개혁을 추진했지만 너무 느리게 움직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더 빠른 진전과 투명한 통치를 바란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져졌습니다. 2019년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과거 청산을 약속한 전 코미디언 젤렌스키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그는 통합과 쇄신, 단순한 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했고 부패가 미래를 좌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는 국민의 지지와 국가 현대화 명령을 받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는 개혁을 추진하고 러시아와의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시도했습니다. 외교로 돈바스 전쟁이 끝날 거란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악수나 낙관적인 연설만으로는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러시아는 국경에 군대를 계속 주둔시켰고 동부의 민병대들은 계속해서 무기를 받았습니다. 대화를 재개하려 해도 늘 같은 벽에 막혔습니다. 모스크바는 여전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정치적 합의를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길 기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EU와 나토에 더 가까워지는 것은 모스크바가 이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모든 것을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크렘린은 이를 이웃 국가의 선택이 아닌 직접적 위협으로 봤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단 넘었을 때 전 세계는 실시간으로 중대한 전환점을 지켜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이번 침공을 갈등의 시작이 아닌 러시아가 자신들의 독립을 인정할 것이라는 마지막 환상이 깨진 순간으로 여겼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는 국가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로 확대됐습니다. 온 도시가 폭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족들은 챙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들고 사람들은 서쪽으로 도망치려 도로의 수 킬로미터 자동차 행렬을 이뤘습니다.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두려움은 단순히 파괴 그 자체뿐만 아니라 며칠 만에 나라의 미래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는 무너지지 않고 버텼습니다. 군인들은 결연히 싸웠고 자원봉사자들도 마을을 지켰습니다. 민간인들은 보급품을 조직하고 바리케이드를 세우며 집을 잃은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수년간 위기와 개혁을 거치며 강화된 국가 정체성은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자리 지키려는 준비된 민족임을 증명했습니다. 전투가 격화되자 외교 전선에서도 중요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키이우는 우크라이나가 자국 국경만 지키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키이우는 대응하지 않으면 침략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유럽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년간 느린 개혁을 두고 논쟁하던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갑자기 빠르고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으로 유럽연합 가입을 신청했고 몇 달 만에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에 후보국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EU가 멀고 닿을 수 없는 목표라고 믿으며 자라온 사람들은 이제 가입의 가능성을 현실적이고 시급한 일로 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자선이나 상징이 아니라 유럽이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자신의 미래와 밀접히 연결됐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전쟁은 정부가 수년간 약속해왔던 변화화들을 가속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기관들은 압박 속에서도 정상 작동해야 했고 부패 네트워크는 해체돼야 했습니다. 도난당한 인류로 마다 무기, 대피소, 구할 수 있는 생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공공조달, 사법개혁, 투명성 관련 새 법률을 통과시켰고 반부패 기구 권한도 강화됐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정부와 함께 전시 지출을 감시하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미사일이 도시와 마을을 공격하는 중에도 그 나라는 법률 제정, 임명 검토, 감시 강화, 유럽연합 기준 맞추기를 계속했습니다. 유럽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 개혁을 이룬 나라는 드물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오랫동안 제기되지 않았던 중요한 질문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의존은 오랫동안 불편하지만 관리 가능한 문제로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침공이 시작되자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모스크바에 가스와 석유를 의존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수년 걸리던 결정들이 이제 몇 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연이은 제재 도입으로 러시아 은행 차단, 무역 제한, 자산 동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철수하고 공급망도 재구축됐습니다. 유럽연합은 무기 지원을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투쟁은 유럽이 실제로 연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확대가 형식이 아닌 전략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모든 순간을 활용해 유럽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교관들은 계속 일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여러 나라 의회에서 연설했으며 시민들은 온라인과 유럽 지표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과 같은 가치를 지켰으니 유럽은 그 가치가 중요하다면 우크라이나를 전적으로 지원했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자 이 관점이 대륙에 퍼지고 여론도 달라졌습니다. 한때 확대에 신중했던 국가들도 우크라이나를 부담이 아닌 그 성공이 전체 지역을 강화시킬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2024년까지 이어지면서 EU는 지원을 강화했고 하제이스의 고산 개고스는 수십억 유로 규모의 지원 패키지가 승인되었으며 에너지 지원, 재건 계획, 군사 지원이 EU의 일상적인 업무가 되었습니다. 새 프로그램들은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단일 시장 심사 준비를 도왔고 이는 2025년까지 진행됐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가 전시에도 개혁을 크게 진전시켰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남은 조건들이 충족되면 협상이 전면적으로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도 빠르게 발전했고 법률을 유럽 기준에 맞췄습니다. 브뤼셀은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인식하고 안보 우선순위로 확대를 추진하며 새 회원국들과 미래를 준비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성공한다면 이는 탈소련 사회가 개혁하고 서방과 통합하며 스스로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능성이 러시아의 푸틴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면 경제와 일상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원국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상징이 아닙니다. 이로써 세계 최대 단일 시장에 접근할 수 있고 상품, 서비스, 자본 사람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제품을 4억 5천만 명이 넘는 시장에 관세와 장벽 없이 진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동유럽 국가들이 2004년에 유럽연합에 가입했을 때 그들의 대유럽 수출은 불과 몇 년 만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투자도 급증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EU와 연계된 투자로 2천억 유로 이상을 유치했고 1인당 국내 총생산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말트 3국에서도 임금 상승, 실업률 감소, 신산업 정착이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런 변화가 가능합니다. 유럽 금융기관들은 우크라이나 GDP가 5-7%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첫 10년간 연 5-7% 성장 가능합니다. 이러한 성장은 농업의 현대화, 유럽 연합 자금을 통한 인프라 재건, 그리고 우크라이나 기업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유럽 농민들은 최신 기술과 안정적 가격 체계를 이용할 수 있고 공장들은 유럽 기업과 협력해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며 더 높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젊은 우크라이나인들은 교육과 취업 이동성으로 폴란드, 독일 학생들과 같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소규모 사업체도 규제 명확화, 부패 감소, 신용 접근성 향상으로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서 유럽연합 가입은 우크라이나가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과의 유대 관계를 공식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공동의 법률, 조율된 정책, 그리고 공동 의사결정에 기반한 공동체 안에 우크라이나를 확고히 자리잡게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EU의 안보, 무역, 장기 계획 논의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사법 독립, 소비자 권리, 공정 경쟁을 보호하는 유럽 기관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EU와의 정렬이 정치적 조작 가능성을 줄이고 외부 개입 비용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더 많이 통합될수록 외부 세력이 에너지, 무역 또는 정치 네트워크를 통해 압력을 가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면 우크라이나는 예측 가능한 법률과 의무 체계에 따라 부패가 어렵고 기업들이 미래를 계획하기 쉬워집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을 동유럽 영향력에 대한 위협으로 봅니다. 모스크바는 오랫동안 옛 소련 공화국들이 자신의 영향권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가스 공급, 무역 압박, 정치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들을 가까이 두려고 해왔습니다. 유럽연합과 연대한 우크라이나는 체계를 붕괴시킬 것입니다. 이로써 이 지역 안보가 재편되고 러시아 영향력이 약화되며 대규모로 개혁 중인 민주주의 국가가 러시아 국경 옆에 위치하게 됩니다. 크렘린은 유럽연합을 단순한 시장이 아닌 국가들을 투명성과 법치주의, 정치적 개방성으로 이끄는 세력으로 봅니다. 국가들이 통합하면 부패가 줄어들고 투자가 증가하며 러시아의 압박 도구들이 효과를 잃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불안정은 모스크바에 유리합니다. 갈등이 개혁을 지연시키고 투자자를 망설이게 하며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기준 충족을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